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잘못 건드렸습니다.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 대한민국을 향해 도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을 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다는 고요했지만 위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략지도 위에 한 줄기 붉은 궤적,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신호였습니다. 현무의 그림자가 하늘을 가르고 세계가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어가 아닌 제압의 나라라는 것을.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캄보디아 해군 낡은 초계정 몇 척뿐입니다. 한국은 이지스함이 바다를 가르고 잠수함이 심해를 지배합니다. 저는 콜 스틸, 데이터로 전쟁을 읽는 사람입니다. 미 공군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궤적을 분석하고 함대 배치를 평가하고 전쟁의 승패를 숫자로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전역 후엔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라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안보구조, 함대 전력 운용,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의 가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았죠. 그리고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분석 요청.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남아 범죄 사건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23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납치와 감금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온라인 사기단이 현지에 둥지를 틀면서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끌어들인 뒤 강제 노동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2024년엔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고 2025년 들어서는 한인회와 외교부에 거의 매주 구조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의 사상자 통계도 받고 미사일 궤적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산업화된 범죄 구조. 현지의 부패한 공권력과 국제범죄 조직이 결탁해 만들어낸 이윤으로 생명을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피해자의 이름 대신 이익과 거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요. 리포트엔 구체적인 사례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덮었습니다. 20년간 전쟁을 분석하면서도 이렇게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하나를 잃는 비용이 이 정도라니 말입니다. 리포트 다음 섹션엔 국내 반응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여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SNS엔 분노와 슬픔이 넘쳐났죠. 외교 채널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적이지 않았죠.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리포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조직적 범죄 구조의 현지 공권력 개입 의심, 외교적 해결 한계 명확. 국가는 그 숫자 앞에서 결코 무심할 수 없습니다. 312명의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감금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봐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모든 옵션 검토 중. 군사적 대응 포함.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군사적 대응.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작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한국이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숫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덮고 나서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이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지, 왜 캄보디아 정부는 손을 쓰지 못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48시간 뒤 두 번째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납치 범죄 조직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조직도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였죠. 맨 꼭대기엔 중국계 총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익명 처리돼 있었지만 리포트엔 그의 배경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 푸젠성 출신, 2010년대 초반 캄보디아로 이주,
카지노와 부동산 사업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론 합법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선 납치 조직을 총괄하고 있었죠. 그 아래엔 중간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계였지만 베트남, 태국, 미얀마 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담당 구역이 있었습니다. 프놈펜, 시아누크빌, 바탐방, 주요 도시마다 조직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타깃을 물색하고 납치를 실행하고 감금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맨 아래층엔 실행범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캄보디아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들은 직접 사람을 납치하고 감시하고 고문했습니다. 보수는 건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캄보디아 평균 월급이 200달러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가난이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산업처럼 움직인다고 리포트는 분석했습니다. 타깃 선정부터 납치, 감금, 협상, 송금 추적까지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문 방법까지 표준화돼 있었죠. 전기 고문은 3단계로 나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시간과 강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서엔 사람의 목숨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섹션이었습니다. 제목은 공권력의 공모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무원 일부가 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 사례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7월 프놈펜에서 한국인 8명이 구출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급습 작전을 펼친 결과였죠.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됐고 범죄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체포된 범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 구출됐던 피해자 중 2명이 다시 납치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리포트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경찰 내부에 조직의 협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서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신고를 했죠.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신고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 관할이 아니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피해자는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말입니다. 공권력이 돈 앞에 무너질 때 사람은 상품이 된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포트엔 구체적인 금액도 나와 있었습니다. 조직은 경찰관 1명당 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에겐 더 많은 돈이 흘러갔죠. 한 달에 5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였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침묵을 샀습니다. 단속을 회피했고 수사를 방해했고 체포된 조직원들을 풀어줬습니다. 왜 캄보디아 정부는 이걸 막지 못하는 걸까? 리포트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부패가 너무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까지 연루돼 있었죠. 둘째, 조직의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그들은 연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협박했습니다. 셋째,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연결돼 있었고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읽으면서 경악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매수하고 사람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범죄 국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왜 한국인이 타깃이 됐을까? 리포트 마지막 섹션에 그 이유가 설명돼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인은 비교적 부유합니다.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조직은 판단했죠. 둘째, 한국인은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합니다. 타깃을 찾기 쉽다는 겁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조직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자국민이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사망까지 한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습니다. 리포트 맨 마지막 페이지엔 결론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자체적 해결 능력 없음, 외교적 압박 효과 미미, 국제 공조 시급, 단 캄보디아 내 협력 세력 부재로 공조 난항 예상, 대안적 접근 필요, 대안적 접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외교가 안 통하면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부패가 손발을 묶을 때 외부의 손길만이 풀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리포트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느렸고 인터폴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테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희생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만 멈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교도 협상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만약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두 개의 표가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캄보디아, 오른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를 비교하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해군 전력부터 봤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은 초계정 5척, 고속정 8척이 전부였습니다. 총 배수량은 약 2,000톤 정도였죠. 반면 한국 해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 호위함 20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 배수량은 약 30만 톤이었습니다. 150배 차이였습니다. 숫자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배수량 1만 톤이 넘었습니다. VLS 셀 128개를 장착하고 있었죠. 그건 128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함, 대공, 대잠, 모든 영역을 커버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초계정은 기관총 몇 정이 전부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은 제로였죠. 잠수함 전력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214급, 209급, 그리고 최신의 도산 안창호급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수중작전 능력, 은밀성, 타격 능력 모든 면에서 우수했죠. 반면 캄보디아는 잠수함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수중 감시 능력도 대잠 작전 능력도 없었습니다.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구형 수송기 몇 대와 헬기가 전부였습니다. 전투기는 없었죠. 반면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F-15K, 전투기 60대, KF-16 전투기 14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중급유기도 있었고 조기경보기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미사일 전력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무이는 사거리 300km에서 800km까지 다양했습니다. 현무 3는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500km에서 3000km까지 늘어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자국 영토에서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캄보디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놈펜도 시아누크빌도 바탐방도 모든 도시가 사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미사일 전력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없었고 순항미사일도 없었습니다. 방공 시스템도 구형이었죠. 한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우월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대적 지배였습니다. 특수부대 능력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한국의 CCT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야간 침투, 인질 구출, 정밀 타격, 모든 작전에 능숙했죠. 707특 임대는 대테러 작전의 전문가였고 UDT는 수중 침투와 해안 작전에 특화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간 300일 이상 훈련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풍부했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특수부대는 규모도 작았고 훈련 수준도 낮았습니다. 장비도 구형이었죠. 한국 특수부대와 맞붙는다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래프는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그래프의 승자였습니다. 저는 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작전 시나리오별 소요 시간과 성공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해상 봉쇄였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2척이면 캄보디아 해안 전체를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 시간 24시간, 성공 확률 99%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중 우세 장악이었습니다. F-35편대 12대가 출격하면 캄보디아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 시간 48시간. 캄보디아는 대응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레이더망도 낙후됐고 방공 미사일도 구형이었죠. F-35의 스텔스 성능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겁니다. 군사기지, 통신시설, 지휘부, 모든 타깃이 목록에 있었습니다. 소요 시간 1시간. CEP는 10M 이하였습니다. 원하는 건물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수적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CCT팀이 야간에 침투해서 납치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소요 시간 72시간. 정보 수집, 침투 경로 확보, 작전 실행, 귀환, 모든 단계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85% 이상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억지력은 소리 없는 목소리다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숫자가 그 소리를 낸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하기만 하면 캄보디아에서 어떤 작전이든 수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전력은 단지 장비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다라는 것도 알죠. 한국이 이 전력을 사용한다는 건 단순히 군사작전을 펼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교적 결단이고 정치적 선택이고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사람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2명의 납치 피해자, 27명의 사망자, 158명의 고문 피해자. 이 숫자들이 한국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30만 톤, 현무 미사일의 3000km 사거리, CCT의 72시간 작전 능력, 이 숫자들이 한국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보유. 모든 시나리오에서 작전 수행 가능. 단, 정치적 외교적 결단 필요. 이제 공은 정치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숫자는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압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 20년을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힘을 가진 것과 힘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억지의 본질, 힘의 논리와 윤리였습니다. 억지력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사람은 정말 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6척, 현무 미사일 3000km 사거리, CCT의 작전 능력, 이 모든 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캄보디아도 그 배후의 범죄 조직도 그리고 묵인하고 있는 공권력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고민했습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저는 압니다.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건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군의 생명도, 적군의 생명도, 그리고 민간인의 생명도 말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이었죠. 목표물은 명확했습니다. 탈레반 지휘관이 숨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정보도 확실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면 해결될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 옆에 민간인 가옥이 있었던 겁니다. 교전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예상 시 작전 중지였죠. 결국 작전은 보류됐습니다. 3주 뒤, 그 지휘관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가 지휘한 공격으로 아군 7명이 전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습니까?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포기한 건 옳았지만 그 결과 아군이 죽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입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전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보호와 파괴 사이의 좁은 길을 걷는 게 군사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도 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이 납치됐습니다. 외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행동해야 합니까? 힘의 진정한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방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지력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우리는 당신을 멈출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멈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둘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다음부턴 아무도 그 위협을 믿지 않게 되죠. 한국은 지금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외교만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조직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국은 말만 많지 실제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억지력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피해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외교로 풀 것인가, 압박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직접 행동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군사작전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현장에선 변수가 생깁니다.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인질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밀 타격 중에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작전을 명령한 국가가 져야 합니다. 결단은 감정이 아닌 계산의 결과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노해서 미사일을 쏘면 안 됩니다. 슬퍼서 특수부대를 보내면 안 됩니다. 모든 결정은 냉정한 계산에 기반해야 합니다. 목표는 무엇인가? 성공 확률은 얼마인가? 실패 시 대안은 무엇인가? 부수적 피해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에서, 외교부에서 모든 부처가 회의를 하고 있었죠. 군 수뇌부는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정보기관은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리에서, SNS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외침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국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원칙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국민이 타국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 피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도 답해야 합니다. 억지는 준비된 결단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도 작전 계획도 실행 능력도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뿐입니다. 그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는지, 아직 외교적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그건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억지력은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억지력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다. 숫자는 제가 제시했습니다. 윤리적 고민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숫자와 이론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약 행동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 전력에 집중했습니다. 바다는 단지 바다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력의 연장이죠. 한국 해군의 핵심은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세척, 충무공 이순신급 세척,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정들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한 척의 배수량은 1만 톤이 넘습니다. 길이 165m, 폭 21m 축구장보다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시스템이죠. 수직발사대셀이 128개 장착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28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SM-2 대공 미사일, 해성 대함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요격하고 수면 위의 적함도 격침시키고 수중의 잠수함도 추적합니다. 이 한 척이 작은 나라의 해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SPY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를 감시합니다.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그중 20개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죠. 적 미사일이 200km 밖에서 날아와도 탐지합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킵니다. 캄보디아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호위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총 20척이 넘는 호위함들이 작전 중이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이지스함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독립적으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잠작전, 해상봉쇄, 상륙지원, 다목적 전투함이었죠. 특히 대구급 호위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수량 2,800톤급으로 중형이지만 VLS-셀 16개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127함포와 해성 미사일도 탑재했죠. 이 한 척이면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호위함을 20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214급 9척, 209급 9척, 그리고 최신의 도산 안창호급 3척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AIP 시스템을 장착해서 2주 이상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무서움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중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적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타격합니다. 어뢰도 있고 미사일도 있습니다. 적은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죠.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캄보디아 해역에 들어가면 캄보디아는 탐지조차 못합니다. 해군 작전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함대가 한번 출동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다에 머물면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급이 중요하죠. 한국 해군은 이 부분도 완벽했습니다. 고속 전투 지원함, 상륙함, 보급함, 모든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함대가 모이면 그것은 한국과의 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축함 2척, 호위함 4척, 잠수함 2척, 이 정도 전력이 캄보디아 해역에 전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는 해상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항구는 봉쇄되고 선박은 움직일 수 없고 보급로는 차단됩니다. 공해 위의 결단은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함대가 캄보디아 해안 200캐리박 공해상에 전개하면 이건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해는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을 건드리지 마라. 실제 시나리오를 상상해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가정하죠. 해군 전력을 전개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작전사령부에서 함대가 출동합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1척, 대구급 호위함 2척, 214급 잠수함 1척,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함대는 남중국해를 거쳐 캄보디아 해역으로 향합니다. 항해 시간은 약 3일입니다. 그 사이 잠수함은 먼저 선행해서 캄보디아 해안을 정찰합니다. 적 함정의 위치, 항구의 상황, 해안 방어 시설,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구축함과 호위함이 도착하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해상 봉쇄입니다. 구축함이 캄보디아 주요 항구에서 50해리 밖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해역은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다. 모든 선박은 검색 대상이다.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SPY 레이더가 모든 선박을 추적합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호위함이 접근해서 검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신 교란입니다. 전자전 장비로 캄보디아 해안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킵니다. 캄보디아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혼란만 가중되죠.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전입니다.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합니다. 납치된 한국인을 즉시 석방하라. 안 그러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해군력은 국경을 넘어 의지를 전달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 함대가 캄보디아 앞바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압박입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알게 됩니다. 한국은 진심이구나.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구나.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 손해가 되면 멈춥니다. 한국 해군이 눈앞에 있는데 계속 한국인을 납치하겠습니까?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위험이 커지면 사업을 접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납치 사건 통계, 피해자 증언, 캄보디아 정부의 무능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배후가 중국계니까요. 하지만 중국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건 범죄 조직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자들을 옹호할 수는 없죠. 오히려 중국은 조용히 조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10위권입니다. 장비도 우수하고 훈련도 철저하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레바논 평화유지 작전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자국민 보호에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한국의 해군은 이미 국제무대의 거인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작은 나라를 상대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킨다고 선언하고 해군을 보내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캄보디아도 범죄 조직도 그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해군만으론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장악해도 육지를 제압하려면 다른 수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미사일 전력과 지휘 통제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리를 뛰어넘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현무 시리즈로 대표됩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죠. 핵심은 사거리입니다. 최신형은 3000km를 커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자국 영토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캄보디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파괴가 아닌 통제를 의미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 미사일의 CEP는 10m 이하였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반경 10m 안에 착탄한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를 정확히 타격하고 옆 건물은 멀쩡하게 둘 수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입니다. 도시 전체를 폭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목표만 제거하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납치범들이 숨어있는 건물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했다고 가정하죠. 현무 미사일 한 발이면 해결됩니다. 발사 후 20분이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 건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은 멀쩡합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인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쓸 순 없죠.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미사일만으론 부족합니다. 발사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죠. 목표의 정확한 위치, 주변 상황, 방어시설, 모든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CE 체계가 중요합니다. CE가 바로 전쟁의 언어를 번역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CE 체계는 매우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정찰 위성이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합니다. 해상도는 1m 이하였죠. 무인 정찰기는 고도 2만m에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작전사령부에 전달됩니다. AI가 목표물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격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휘관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뤄집니다. 캄보디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성이 프놈펜을 촬영합니다. 납치범들이 숨은 건물을 파악합니다. 무인기가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건물 출입구, 창문 위치, 주변 도로망, 모든 게 파악됩니다. 서울의 작전사령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특수부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CT팀은 태블릿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봅니다. 3D 모델로 재구성돼 있죠. 어느 층에 인질이 있는지, 어디에 범죄자들이 있는지 실시간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작전을 실행합니다. CE가 모든 걸 연결하는 겁니다. 억지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이 우리는 당신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해상 표적 타격 훈련에서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오차는 5m 이하였습니다. 이런 실적이 쌓이면서 신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는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력입니다. 실제로 쓰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 말입니다. 필요하면 미사일을 쏠 수 있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제법상 문제도 있고 외교적 파장도 크죠.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압박입니다. 캄보디아는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이 정말 미사일을 쏠까? 만약 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자체가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진 않죠. 한국이 자신들의 아지트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업을 접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번역기를 갖추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성, 무인기, AI 분석, 실시간 통신망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대기 중입니다. 언제든 명령만 내리면 발사할 수 있죠.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외교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압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실력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미사일과 CE 체계는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캄보디아 같은 소국을 상대하는 데는 과분할 정도다. 이제 남은 건 정치적 결단뿐이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의지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숫자는 모두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 군사력도, 작전 가능성도, 억지력의 본질도 모든 분석을 마쳤죠. 하지만 전쟁은 장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정이 역사를 만듭니다. 결정은 누구의 몫인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위급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장으로 경찰청 고위 간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까지 포함된 팀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 준비팀이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내린 한국 대응팀의 모습이 국제뉴스에 나왔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단호함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동남아 언론들이 이 장면을 긴급 속보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변국들의 어떤 항의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던 캄보디아 정부가 완전히 태세를 바꿨다고 합니다. 한국 대응팀이 도착하자마자 말입니다. 다음 날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대표단과 면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만남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던 총리가 급히 총리실 문을 열고 직접 영접했다고 합니다.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동남아 언론들은 이 장면을 보도하며 캄보디아가 항복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캄보디아는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걸까? 저는 분석가로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외교관만 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대 요원까지 포함된 팀을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외교로 해결하고 싶지만 안 되면 직접 구출 작전도 불사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날 한국 대통령이 태국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전략이었죠. 보도된 내용을 보니 한국 대통령은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춤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춤을 완벽하게 추고 있었습니다. 태국과의 통화는 단순한 우호 증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국제뉴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사기범 퇴치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태국 외교부는 태국이 한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할 팀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군대를 캄보디아에 보내는 건 국제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다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과 협력한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전략을 조율한다면 캄보디아 입장에선 악몽이 되는 겁니다. 제 동료들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얼마 전 캄보디아와의 충돌에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캄보디아의 공포는 이미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밀려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결단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원칙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외교적 압박입니다. 고위급 대응팀을 보내고 캄보디아 정부를 직접 압박합니다. 2단계, 전략적 동맹입니다. 태국과 손을 잡고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합니다. 3단계, 실력 행사입니다. 만약 외교가 실패하면 직접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캄보디아는 이 모든 단계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했을 겁니다. 한국과 태국이 손을 잡으면 우리는 끝이다. 한국의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가능성, 그리고 태국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캄보디아 지도부를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를 보니 한국 기자들이 직접 캄보디아 현장에 들어가 납치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남아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의 끈질긴 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힘, 그것이 외교 압박만큼이나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진실 추적 능력, 국제 여론 형성 능력, 이 모든 게 종합된 힘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모든 수단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국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동맹국과 협력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렸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캄보디아를 압박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을 보자 미국도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가 압류됐고 배후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가를 계산하면서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현명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전쟁을 하지 않고도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전쟁입니다.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외교, 언론, 동맹, 경제 제재, 국제 여론.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군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진심으로 보호하는 나라, 위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정부 이런 평가들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동맹을 활용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군사력을 배치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 한국은 그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국민이 납치됐을 때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팀을 보냈습니다. 태국과 협력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나설 준비도 했습니다. 저는 중간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다층적 압박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외교적 압박, 언론의 진실 추적,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 그리고 배후의 군사력, 이 모든 것이 캄보디아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다. 한국은 언제든 결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캄보디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을 석방할 것인가? 범죄 조직을 소탕할 것인가? 한국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 모든 답은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한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 결과를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세계는 지금 변곡점에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극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푸놈펜, 시아누크빌,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범죄 조직 아지트가 급습당했습니다. 한국인 63명이 일시에 석방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수십 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됐고 조직의 거점들이 무너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국제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고위급 대응팀의 방문, 태국과의 협력, 언론을 통한 진실 폭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캄보디아를 움직인 겁니다. 인천공항에 63명의 피해자들이 도착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귀환이 수많은 결단의 결실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국가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동남아 언론 보도를 보니 태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향해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태국 사람들이 이토록 환호할까? 동남아 뉴스를 분석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도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국경 분쟁까지 벌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서 단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를 움직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국제뉴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동남아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캄보디아를 굴복시켰다, 이 문구가 여러 매체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어떻게? 외교적 압박, 언론의 진실 추적,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 경제 제재 가능성,
그리고 배후의 군사력,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전쟁입니다.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압박하는 겁니다. 고립시키는 겁니다. 선택지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미국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인상적이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공식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국민 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든든하다. 세계 최강국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제 동료가 보내준 기사를 보니 프랑스와 독일 언론이 한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국민 보호는 모든 국가의 의무다. 대한민국은 그 의무를 완수했다. 이런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아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모두 한국의 대응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다.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중국도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움직였다고 합니다. 제 정보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캄보디아에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을 정리하라고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정면 충돌하는 건 원치 않았던 겁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쟁 없이 힘을 재정의한 한국의 이야기였죠.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기준을 정하는 나라다. 이번 사건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하지만 현명하게 한다. 이게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8척, 현무미사일 3000km 사거리, 특수부대, 이 모든 전력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억지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역사를 바꾼다고 덧붙였습니다. 312명이 납치됐을 때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팀을 보냈습니다. 태국과 협력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63명을 구출했습니다. 아직 249명이 남아있지만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범죄 조직은 무너지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증인으로서 말한다고 저는 보고서 결론에 썼습니다. 이 나라는 지켰고 이제 존중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유럽에서 수많은 분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선언한 순간 아시아의 파워 밸런스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외교도 압박도 필요하면 실력 행사도 모든 선택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평화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지만 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평화는 때론 힘으로 지켜진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지키는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를 우선하지만 외교가 실패하면 다른 수단을 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성명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외교력도 언론의 힘도 동맹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가 됐는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전쟁 없이 승리했는지 세상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현명한 강대국입니다. 힘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나라, 외교를 우선하지만 필요하면 결단하는 나라,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